안녕하십니까. 금빛 물결 김석수입니다. 지금 이 강의는 그 유럽에서 지금 번지고 있는 그 직접 민주제 원리의 정당들에 대한 강의입니다. 조금 좀 시간이 걸리겠지만 좀 끝까지 한번 좀 들어봐 주시면 여러 가지 좀 세계사적 변화 흐름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예, 이 강의하는 사실은 그동안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강의했던 내용인데 이것을 오늘 좀 전면적으로 공개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접 민주주의 원리라고 하는 것은 그 모두가 주체로서 결정에 참여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함께 이야기할 토론거리를 제안할 수가 있고, 다시 말하면 발의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그렇게 발의된 토론 안건에 대해서 모두가 참여해서 토론하고, 그리고 나서 모두가 투표를 통해 가지고 결정을 내리는 이제 이런 것을 우리가 직접 민주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지금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할 사람들, 즉 정치인들을 뽑아 가지고 그 정치인들이 결정을 하게 하는 것을 이제 대의민주주의라고 하는데, 간접민주주의라고도 하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여러 가지 한계점들이 드러나서 이제 전 세계적인 정치 불신을 낳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직접 좀 내가 정치인들한테 위임했던 내 권리,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내가 직접 행사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직접 민주주의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에, 발전하고 있죠. 과거에는 교통통신이 불편해 가지고 그게 불가능했는데 이제는 뭐 교통통신이 발달해 가지고 사람들이 직접 대화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투표를 통해 가지고 직접 결정하는 이런 직접 민주제적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는 이런 것이 이제 소위 쌍방향 디지털 문명권에 들어서면서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고, 이런 변화들이 지금 뭐 유럽에서부터 지금 막 시작되고 있어서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전 세계에서 최초의 그 직접 민주제 원리로 운영하는 정당이 유럽 각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해적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적당 같은 경우에는 당 대표라든지 평당원의 권리가 동등합니다. 그러니까 당 대표가 됐든 당 간부가 됐든 또는 뭐 우리식으로 말하면 금배지가 됐든 아니면 평당원이든 간에 누구든지 그 온라인 데모크라시 온라인에서 그러니까 어, 그 다이렉트 데모크라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 그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나는 이런 거 토론하고 싶다. 한번 당원 여러분들 한번 함께 토론해서 우리 그 당론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해 가지고 딱 올리면 그 올린 내용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달라붙어서 인제 맨날 매실 밤이고 토론을 합니다. 주로 온라인에서 토론을 하죠. 그렇게 하고 나서 일정한 기간이 지나서 표결하는 날짜가 되면은 그때 가서 인제 전 당원들이 표결을 하고 투표를 하고, 그렇게 해서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그것이 당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는 각 정당이 당론을 어디서 결정하냐면은 정당의 최상층부에 있는 국회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의원총회, 거기서 당론이 다 결정이 돼 버리죠. 그러니까는 이 직접 민주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평당원들이 참여하는 어떤 당론을 발의할 수가 있고, 또 그렇게 당론이 결정되는 데 반해서 기존의 대의민주제, 간접민주제 같은 경우에는 그 정당의 상층부에 있는 극소수 국회의원들이 모든 당론을 발의하고 또 결정하는 그런 독점을 하는 그런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직접 민주제 원리의 정당을 세계 최초로 이제 유럽에 있는 해적당들이 만드는데, 그 해적당들이 나타난 건 2004년도, 굉장히 빨리 나타나죠. 2004년도에 스웨덴 해적당이 1월 1일 날 출범을 합니다. 그리고 그해 4월 달에 독일 해적당,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도 지금 독일 해적당을 기본 모델로 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독일 해적당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면서 유럽 각국에서 이제 이런 해적당들이 전부 다 나타납니다. 그리고 재작년에 있었던 총선에서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에는 해적당이 2등을 해서 1등을 했던 정당하고 소위 연합정부를 지금 꾸려가지고 있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직접 민주제 원리의 정당들이 지금 유럽에서 전통적인 간접민주제 정당, 대의민주제 정당,
대체하면서 지금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마크롱당 같은 현상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크롱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엔 정당이 없었고 그냥 자기 혼자 대통령 선거에 나와가지고 대선에 당선되고, 그리고 나서 만든 그 전진당이라고 하는 당에서 그 국회의원 후보를 내 가지고 지금 현재 전체 원내 3분의 2 이상을 지금 석권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 전진당의 국회의원들의 절반 이상이 사실은 그동안에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반 보통 시민들이 지금 그 당의 국회의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데 이제 그 당의 어떤 기본 원리라든지 하는 부분들 역시 그 평당원들이 대거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직접 민주제 원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직접 민주 정당, 직접 민주제 정당에 대해서 지금부터 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유럽에서 가장 먼저 나타난 직접 민주 정당은 바로 이 해적당입니다. 해적당이 어떤 정당이냐고 하면 온라인에서 무단 복제 등을 해가지고 저작권 위반하는 것을 이제 해적질한다고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시작된 말입니다. 정당 이름이. 그래서 해적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왜 그러냐면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특허권 이런 부분들이 사람들의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애초에 출발했는데, 이제 기술 문명의 속도가 너무너무 빨라지다 보니까 뭐 10년, 15년 이렇게 정했던 것이 오히려 새로운 창작의 자유를 방해하는, 저해하는 그런 요소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적재산권이라든지 특허권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데서부터 나타나는 거고, 상업용 말고 개인 용도로 주고받는 그런 무단 복제 같은 것들은 허용해라 이제라고 하는 데서 출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에서부터 시작된 새로운 문명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불법 복제 확대에 찬성하는 것이 아니고 개인 용도의 복제 권리의 보장을 확대하고 개인 상용자 간 그 파일 공유의 비범죄화를 추구하는 게 바로 이제 해적당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그 유럽에는 해적당, 각 나라마다 해적당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게 좀 잘리나요? 예. 좀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그 각 나라에 있는 해적당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뭡니까? 인터내셔널 해적당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해적당 국제연합기구죠. 여기서 이제, 주장하고 있는 해적당들이 각 나라마다 이제 정강 정책이 조금씩 다른데, 어쨌든 공통의 정책으로 추구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해적당은 처음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단 복제를 허용해라라고 하는 카피 레프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이거는 이제 그 카피라이트의 가치죠. 그러니까 이 해적당 같은 경우는 처음 출범할 때는 카피 레프트에서부터 시작했지만 그 뒤로 그 당원들의 집단 지성을 모아가는 과정 속에서 카피라이트도 막 왔다 갔다 하고, 굉장히 실용주의적인, 기존의 20세기에 있었던 이념 정당을 최초로 탈피한 그런 그 쌍방향 디지털 문명권에 있어서 새롭게 나타난 정당 체제다, 이제 이렇게 저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 보호인데,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주민등록번호가 있지만은 이게 이제 전부 다 개인 정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는 뭐 주민등록번호 같은 게 없고 대신 이제 사회보장번호 같은 게 있죠. 그러니까 사회보장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서 이제 사람들마다, 국민들마다 이제 사회보장번호를 매겨놨는데, 그런 사회보장 번호를, 내 번호를 국가가 수집하지 마라라고 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합니다. 왜냐하면 국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 되는 것이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하기, 제가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국가가 나와 관련된 개인 정보를 수집하지 마라. 그런데 나한테 그 사회복지 정책을 베풀기 위해서 혹시 내 사회보장 번호 같은 그런 개인 정보가 필요하면 이 선거 결과에 따라서 좌우되는 정부, 행정부라든지 또는
뭐 의회, 국회 이런 데서 내 번호를 수집하지 말고 그 정치적으로 중립이 보장되어 있는 우리로 말하면 이제 헌법기관들이라고 하죠. 예를 들면 헌법 기관 중립적인 헌법기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라든지 또는 헌법재판소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파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헌법기관들이 나의 그 사회보장번호 같은 그런 개인 정보를 수집을 뭐 해라.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헌법기관들이 나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사용하고 싶을 때마다 나한테 허락을 받아라. 이제 이런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직접민주주의가 지니고 있는 가치는 국가는 나를 위해서 존재해야지 내가 국가를 위해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라고 하는 점에서 기존의 그 전근대적인 또는 봉건적인 그런 국가관하고 완전히 달리하죠. 그런 점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존엄성과 프라이버시를 어떻게 보면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상대적으로 굉장히 극단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이게 이제 카피라이트의 개념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 정책으로 하고 그다음에 특허 제도와 저작권 배정을 통한 지식과 정보를 공유한다. 이런 개념이고 그다음에 투명성이 있습니다. 모든 정책을 만들어서 집행하고 평가하는 부분에 대해서 모든 국민이 다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모든 당원들이 다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정보가 어느 한쪽만 알고 있어 극소수만 알고 있게 되면 이게 이제 권력 차이가 생기는 거거든요. 정보라고 하는 것이 권력 아닙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모든 걸 투명하게 하라 이제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인종, 성적 지향 등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직접 민주주의를 하고 있다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 액세스. 그러니까는 누구든지 어디에 접속할 수 있게끔 하는 거고, 오픈 데이터. 어떤 자료라 하더라도 누구든지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사회적 경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해적당, 각국의 해적당들이 공통으로 취하고 있는 정책이다. 이런 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책은 2009년도에 그 스웨덴 웁살라 회의에서 그러니까 인터내셔널 해적당 회의죠. 여기서 저작권 규제 완화와 특가법 개정, 그다음에 투명한 정부와 시민권 강화를 공동 목표로 해서 설정이 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 얼굴이 좀 반쪽이 잘렸는데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 화면에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독일 해적당, 독일의 그 베를린 주 의회 해적당을 사례로 들어서 지금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그 직접 민주주의 원리로 움직이는 해적당의 가장 모델이라고 제가 생각하기 때문에 이걸 좀 소개를 드리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언론에 소개된 것은 2011년 9월 25일 날 있었던 베를린 시 주정부 선거가 있습니다. 9월 26일 날 바로 이제 그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고 저도 이때 처음 알게 됐고 이때부터 이제 사실은 제가 직접 민주주의 운동을 좀 하기 시작했는데 뭐 이런 겁니다. 이때 당시의 선거에서 해적당 여기에 참가했던 후보들이라고 해봐야 전부 10대 후반, 뭐 20대 초반 이런 소위 정치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애들이에요. 애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제 해적당을 만들어서 선거에 참여를 했는데 이때 이제 8.9%를 득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베를린 주의회에 15석을 확보합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 20대 초반 애들이 이제 막 들어가는 거죠, 의원으로. 근데 아시겠지만은 독일 같은 경우는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선적으로 정당에 투표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정당이 뭐 선거에서 50%의 지지를 받았다라고 하면은 일단 그 정당한테 원내 의석의 50%를 배분하고 그 다음에 그 원내 의석 50%를 어떻게 그 당에서 배분하냐면 지역구에서 당선된 후보를 먼저 배분하고 나머지는 비례대표 순번대로 이렇게 배분을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정당이 원내 50%의 의석을 이렇게 배분하는 방식인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독일식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고 지금 그 일부 야당들이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자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것을 모델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당시에 그 정당 득표를 8.9%를 득표해가지고 15석의 의석을 확보를 합니다. 자, 이게 그 당시에 이제 나왔던 그
득표 순을 이렇게 그래프로 그린 건데, CDU라고 하는 것은 3인당이죠. SPD 같은 게 이제 자유민주당, 김인 어 김인연인가요? 그렇죠. 지금 앙겔라 메르켈이 소속하고 있는 정당. 그다음에 이제 그 링케라고 하는 것은 좌익당, 좌파당. 그다음에 그르네라고 하는 것은 녹색당이죠. 그리고 이제 뾰라텐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해적당인데, 이 해적당이 이 당시에 이런 8.9%의 지지율을 올렸던 그 그래프입니다. 자, 이 친구들이 이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캠페인을 굉장히 희한하게 해요. 그리고 이 해적당 애들은 보면은 되게 온라인에서 그 파워블로거들이 중심이 돼서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나라는 파워블로거 톱10이라고 하면은 그 10개에 해당하는 주제들이 되게 뭐 음식 만들기라든지 또는 연애, 스포츠, 오락과 관련된 그런 파워 블로거들인데, 이 얘네들 독일 같은 경우에는 그 파워블로거 톱10에 한 5명 정도가 소위 정치 시사 문제에 대한 평론하는 논객들 블로그예요. 예, 그런 면에서 이제 지적 풍토가 뭐 아시다시피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들은 지적 풍토가 굉장히 높죠. 그런 면에서 이런 파워 블로거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몇 년 동안 매년 특정한 지역에서 전국에 있는 참가자들이 뭐 수만 명씩 모여 가지고 며칠 동안 토론하다가 흩어지고 이렇게 하다가 2006년도에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이런 굉장히 그 기발한 선거 운동을 하는데, 이 당시에 이제 선거 운동을 하는 내용들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이제 막 무게차 타고 다니면서, 이거 해적 깃발이죠. 뭐 해적당 뭐 이렇게 캠페인하는 장면이고, 이제 이거는 이제 해적 당원들이 모여가지고 모두가 직접 투표를 통해 가지고 당론을 결정하고 정강 정책이라든지 또는 선거 공약 같은 것들을 이렇게 결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이 당시에 해적당이 그 사용했던 어떤 선거 전략을 보면 대단히 탁월한 것을 보고 있는데, 조금 이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이게 포스터에 후보 이름이 없습니다. 뭐 아주 골 때리는 선거 행태를 보이고 있죠. 그 다음에 대표 후보 사진이 없어요. 뭐 시장 후보라든지 이런 사진이 없어요. 그 다음에 타 정당을 절대 비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pro non voters, 이거 뭐냐면은 투표장에 가지 않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애들, 그러니까는 투표하지 않은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그 재밌는 어떤 포스터 내용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 투표장에 가지 않는 청소년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을 상대로 해가지고 다른 정당을 비난하지 않으면서, 그리고 중의적인 비판과 대안 정책을 반드시 제시합니다. 비판만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인 대안을 반드시 제출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거 포스터라든지 디자인 이런 부분들을 직접 제작을 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온라인에서 파워 블로거들을 중심으로 하는 온라인 세력들이 모였기 때문에 전문 능력이 상당히 디자인 같은 것들이 있는 친구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이 당시 선거에서 나타났던 특징인데, 자 보십시오. 뭐 독일어를 배우신 분들은 뭐 아시겠습니다만, 쭉 보면은 이 후보에 대한 이름이 없잖아요. 피라텐 팔렌, 이게 해적당이라고 하는 뜻이고, 이 보면은 이 후보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슬로건만 있습니다. 구호만. 이게 굉장히 재밌죠. 또 뭐 이런 것도 있죠. 이거 킨더라고 애들이고, 얘들아 니들이 투표장에 안 나가니까 내 목이 담벼락에 이렇게 걸려 있지 않냐,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 포스터가 담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내 목이 담벼락에 지금 걸려 있지 않냐, 무슨 뭐 교수형 당한 사람처럼 말이죠. 이게 피라텐, 그러니까 이게 후보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후보의 이름이 없고, 이거 뭐 독일어 아시는 분들은 다 번역하실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어떤 데서도 후보의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당 이름만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왜 이런 포스터를 통해 가지고 성공을 하냐면, 이게 포스터의 지역구 후보로 나온 사람의 포스터에 후보의 이름이 없으니까 이게 굉장히 희한한 그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독일의 전 언론들이 야, 이상한 놈들이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집중 조명을 한 거예요. 재미있으니까요. 새로운 현상은 뉴스 가치가 있잖아요. 새로운 거기 때문에. 그래서 독일의 전 언론이 집중 조명을 하다 보니까는 나중에 사람들이 이 해적당 인터넷 사이트를 찾아 들어가 가지고 유권자들이 후보의 이름을 알아 가지고 그냥 투표를 하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방식이냐고 하면은 이제 남자들 세계에서 흔히 돈과 여자는 쫓아가면 도망간다. 쫓아오게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유권자들을 쫓아가면서 뭐 악수하고 막 이런 게 아니라 유권자들을 쫓아오게 만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찍게 만드는 이런 아주 탁월한 선거 전략을 이 당시에 해적당 친구들이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8.9%의 지지율을 올려가지고 15명의 애들이 지금 베를린 주의회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탁월한 이런 그 선거 전략이었다. 이런 말씀을 좀 제가 거꾸로 돌렸네요. 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보면서 자, 주요 정강 정책을 보면 지적재산권 특허권 폐지 축소하자. 뭐 아까 말씀드린 내용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왜 온라인상에서 무단 복제를 한다라고 주장을 하냐면 특허권이라든지 지적재산권이라고 하는 것은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애초에 탄생을 했는데 지금은 이 뭔가 사회 변동 속도가 무지무지하게 빨라지고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지니까 오히려 지적재산권 같은 경우는 뭐 70년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다음에 그 특허권 같은 경우는 10년, 15년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신제품에 나온 신기술을 갖다가 10년, 15년 동안을 열어보지 못하고 묶어놔 버리니까 그 다음에 어떤 창의적인 기술 개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는 평균 6개월, 빠르면 3개월, 4개월에 새로운 어떤 업데이트된 기종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그 스마트폰들은 안 팔린단 말이에요. 시장에서 새로운 제품이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그 이전에 있는 스마트폰, 6개월 전에 나왔던 스마트폰의 그 뭡니까 기술, 원천 기술, 소위 소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소스라고 하는 것을 열어보고 그걸 또 그 골방에 앉아 있는 애들이 그걸 모방을 한다든지 그걸 또 감안해 가지고 새로운 신기술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걸 10년, 15년이나 지난 다음에 그 소스를 갖다가 열어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지금 현재 법제도가 이게 그 새로운 어떤 그 속도감 있는 창작 이런 것들을 불가능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인터넷에 있는 아이들이 중심이 돼 가지고 이거는 그 창작의 자유를 억압하는 거다라고 해 가지고 그걸 다 풀어라. 대신에 특허권 같은 경우가 어쨌든 그 기술 개발하는데 그 관련 업체가 엄청난 돈을 투자했을 거기 때문에 한 1년 정도는 뭐 특허권 같은 거를 한 1년 정도로 줄이자 뭐 이런 거예요. 어쨌든 기술 개발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 같은 것들은 뽑아내야 되니까 말이죠. 이제 그래서 이제 이런 특허권 폐지 축소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시민권을 강화하고 사생활 보호하는 사생활 보호는 아까 얘기했다시피 개인에 대한 정보를 국가가 수집하거나 그걸 무단 활용하지 마라 이제 이런 걸 주장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해적당이 또 하나의 어떤 그 진보적인 측면이 뭐냐면 모든 플랫폼을 무료화하자는 거예요. 플랫폼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마당이죠. 그러니까 그 예를 들면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초고속 인터넷망이라고 하는 것이 비싸잖아요. 요금을 매달 줘야 되고 우리도 뭐 인터넷 요금 매달 주지만 근데 돈이 있고 없고 이런 것에 따라 가지고 소위 그 어떤 기회 평등이라고 하는 것이 무너지고 있다라고 얘네들은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초고속 인터넷망도 돈 있는 사람만 쓰지 말고 돈 없는 사람도 함께 쓰게 하자. 그래서 이런 거 전부 다 무료로 하자 이런 겁니다. 또 뭐 플랫폼 같은 경우 예를 들면 모든 대중교통 수단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뭐 초고속 열차를 뭐 타고 다닌다든지 또는 뭐 비행기를 타고 다닌다든지 해서 굉장히 많은 이동을 통해 가지고 보통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지식 정보, 경험을 이게 섭렵을 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우위에 서게 되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런데 그거 불공평하다. 그러지 말고 모든 뭐 버스, 뭐 열차, 뭐 지하철 뭐 이런 모든 대중교통은 전부 다 무료로 하자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경쟁을 하되 출발선상에서는 전부 다 똑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하게 하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해적당 애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모든 플랫폼, 모든 마당의 무료화를 주장하는 겁니다. 굉장히 진보적이고 상당히 합리성이 있죠. 자, 그러면 이 독일 해적당의 조직 운영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면 네트워크가 위기를 이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당원이 동등한 권리를 갖습니다.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당 대표가 됐든 당 간부가 됐든 평당원이 됐든 당론을 발의한 것은
그 리퀴드 데모크라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하는 그 온라인 사이트에서 누구나 다 올릴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좀 당론으로 좀 추진해 봤으면 하고 좀 토론 좀 했으면 하고 이 안건을 올립니다. 여러분 좋아요 누르세요. 그러면은 전국에 있는 전 당원이 온라인 그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 10% 정도가 좋아요 누르면은 바로 자동적으로 전 당원들이 토론하는 안건으로 상정이 됩니다. 그리고 안건을 상정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동안 토론을 하면서 토론하고 난 이후에 온라인 투표를 통해 가지고 과반수 통과가 되면 그게 바로 당론이 되어버리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당 대표라든지 국회의원들이라 하더라도 당론을 만들려면 그 방법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이제 직접 민주주의 정당이 갖고 있는 이 네트워크가 위기를 이기는, 당 간부라고 해서 함부로 그 뭐 결정권을 갖게 하는 그런 대의제, 기존의 대의제 정당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죠. 그리고 위계 질서를 이겨낼 수 있는 이런 조직 구조를 갖고 있죠. 그 다음에 모든 직책은 복수 제도입니다. 예를 들면은 당 내부에 뭐 각종 위원회라든지 이런 기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는 반드시 위원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복수 2명 내지는 3명 이상으로 이렇게 두게 돼 있고, 그 중에서 복수의 기관장은 반드시 1명은 여자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2명의 그 기관장, 위원장이 있으면, 공동위원장이 있으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사회적인 약자인 여자를 반드시 의무적으로 두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는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이죠. 자, 근데 이제 이 독일 해적당이 이제 잘 나가다가 이제 쇠락을 해요. 이거는 이제 2012-13년도에 그 당 대표였던 베른트 슐레머하고 정책국장이었던 그 요하네스 포나드가 대립을 하면서 내부 싸움을 하면서 이제 그 인기가 하락이 됩니다. 이 요하네스 포나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에 와서도 저도 좀 만나서 이야기를 좀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이 친구가 이제 그 당 자금을 좀 뭐 개인적으로 유용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시비가 있어가지고 이제 쌈박질 하면서 지게합니다. 이 친구가 그때 한국에 왔을 때가 언제냐면 미국에서 월가에서 그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하는 그 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인데, 그때 그 월가 점령 운동을 했던 그 미국 대학생들하고 그다음에 독일의 좌파당 당원들하고 그다음에 이 포나드 독일 해적당, 이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아마 사무총장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 친구들이 이제 왔어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이제 그 뭡니까? 캠페인을 함께 하고 했었던, 그때 이제 잠깐 그 서울시청 앞 광장에서 그때 만나가지고 이런 이야기 하면서 또 이제 그 서강대학교도 들르고 뭐 이런 같이 좀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만, 어쨌든 이런 당 대표하고의 어떤 그 내부 싸움 때문에 그 손해를 좀 많이 봅니다. 그러고 보니까 제가 잠깐 조명을 좀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예. 그리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한때 전국 지지가 13%, 그러니까 좌파당 김인영까지 능가한 적이 있었는데, 2013년도 1월 달에 그 니더작센주 선거에서 2.1%밖에 지지를 못 얻고, 바이에른주 선거에서는 2%, 그다음에 독일 연방 하원 선거에서는 2.2%, 그렇게 해서 이제 당 대표가 사임을 해버리게 되는, 이제 이런 독일 해적당은 약간 좀 쇠락하는 그런 길로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독일 해적당, 그 유럽의 해적당들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제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스페인의 포데모스라든지, 포데모스라고 하는 말이 영어로 하면 we can이라는 뜻이죠. 우리말로 하면 우린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당 이름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다. 이제 거기가 이제 3당 체제를 만든다든지, 또는 지금 그리스의 그 집권당인 그 시리자, 그 좌파 연합 그쪽 같은 경우도 직접 민주제 원리의 정당 체제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전부 이 해적당들이 각 나라에 미친 여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리퀴드 데모크라시 피드백 시스템, 독일 해적당들이 하고 있는 그런, 이게 화면이 갑자기 왜 이렇게 나오죠? 독일 해적당들이 사용하고 있는 온라인 사이트 이름이
리퀴드 데모크라시 피드백 시스템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뭐 액체 민주주의 그런 뜻 아니에요? 그러니까 흐르는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본 디자인은 자율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파워 블로거들이 중심이 돼서 한 거고, 관리자의 권한을 굉장히 축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을 관리하고 있는 사람이 함부로 뭘 수정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이 리퀴드 민주주의의 그 흐르는 민주주의의 목표는 뭐냐면 안건에 대한 민주적 의사결정, 이건 당연한 거고, 그다음에 비생산적인 말싸움을 배제하고 대안 도출하게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당원들이 우리 이거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 봅시다라고 제안을 딱 올리면 누군가가 이것에 대해서 에이 그건 아니고라고 하면서 단순 반대하는 것을 금지시킵니다. 단순 반대하는 것을 허용을 하게 되면 찬반 진영 싸움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기존에 원안을 제안했던 사람의 원안 내용이 마음에 안 들면 그 원안에 대해서 비판하고 반드시 너의 수정안을 내놔봐. 너의 수정안을 내놔. 이제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비생산적인 말싸움을 배제하고 대안을 도출하게 하는 시스템이고, 그 다음에 만장일치와 같은 정치적인 결정을 배제합니다. 그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의 사안에서 전부 똑같은 생각을 할 수 있냐. 그거는 비민주적이다라고 파시즘으로 생각을 하는 거죠. 전체주의. 그래서 만장일치제를 배격하고 반드시 표결을 합니다. 자, 이제 뭐 혹시 인터넷에서 들어가 보시면은 뭐 이런 장면들을 보실 수 있는데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입니다만 그 첫 화면입니다. 주제별로 이렇게 쫙 분류가 되어 있고 뭐 우리처럼 무슨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분류하지 않고 시민 기본권, 교육, 도시정책, 경제 등 뭐 이런 것들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뭐 새 글의 개수, 댓글, 찬성, 통과 또는 취소된 글의 개수 등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주제 분류 항목으로 좀 들어가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비슷한 주제의 안건들을 모아놓은 테두리인데 국내 정치, 노동, 환경, 여성 등의 분류 항목들이 보이죠. 그 다음에 개별 안건의 종류를 보면은 개별 안건은 각각 4개 항목 중에 하나로 안건을 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규칙 변경안, 그러니까 당헌 당규, 우리로 말하면 당헌 당규 변경안이죠.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전당대회 안건 제안, 그 다음에 의견 제안, 그 다음에 긴급 여론조사, 뭐 이런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잘 보이나요? 조금 조정을 좀 해보겠습니다. 밑에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서. 예. 그리고 안건별로 들어가 보면 이제 단계를 보면 신규 등록을 하고 토론 진행하고 토론 종료하고 투표하고 그다음에 투표하고 난 다음에 종료 또는 취소 뭐 이런 방식으로 구성이 사이트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독일 해적당을 보면 토론 정족수는 대개 10%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거 가지고 한번 토론해서 당론으로 결정합시다라고 이렇게 제안을 한 글에다가 전국에 있는 당원들이 그 온라인 사이트에 들어와서 한 10% 이상의 찬성을 누르면 이게 바로 이제 전 당원이 토론해서 투표하는 안건으로 상정이 자동적으로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개의 대안에 대해서 찬성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원안이 나왔는데 이게 좀 불만스럽다 그러면 누군가가 또 수정안을 계속 내놓거든요. 그러면 최초의 원안과 여러 개의 수정안을 놓고 토론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안건 보충하고 수정도 가능하고, 그렇게 해서 토론 끝나고 나면은 이제 안건 수정 금지한 다음에 투표를 합니다. 투표를 하는데 이 투표하는 방식이 슐주 방식이라고 하는 방식인데, 슐주라고 하는 사람이 개발한 방식이에요. 이건 제가 좀 이따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슐주 방식의 특징이 바로 흐르는 민주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가 흐른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인데, 그건 두 가지 개념입니다. 하나는 위임 투표하고 선호도 투표, 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흘러가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위임 투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 그런 겁니다. 어느 날 내가 이제 한 뭐 5개 정도의 안건에 대해서 투표권을 행사해야 되는데 온라인에서 그중에 3개는 내가 그 사안에 대해서 잘 알고 있고 내 소신대로 이렇게 투표를 하고 싶은데 나머지 2개는 소위 말해서 아리까리하단 말이에요. 이게 뭐가 옳은지 그런지 말이죠.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2개에 대해서는 내가 다른 당원들한테 그 투표권을 위임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 위임 투표입니다.
이게 이제 직접 민주제 정당이기 때문에 가능하지, 사실은 우리처럼 그 간접 민주제 하는 대의제 정당 같은 데서 이걸 위임 투표를 하게 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얘네들은 직접 민주제를 할 수 있는 그런 당원들의 민도가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위임이 가능하지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당원들의 어떤 민도로 봤을 때 위임을 해버리면 이제는 뭐 차 대절해가지고 동원도 하지 않고 그냥 돈으로 매수해가지고 그건 네 투표권 나한테 줘, 이렇게 해서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이제 직접 민주제를 하려면 제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의 민도가 더 중요하다고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정상적으로 위임을 하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두 개의 안건에서 투표를 갖고 있는데, 하나는 이 사람한테 위임하고 하나는 이 사람한테 위임하고, 이 사람은 또 이 사람한테 위임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이 사람이 이제 되게 이제 당 간부라든지 이런 사람, 열심히 솔선수범하는 사람이겠죠. 그러면 이 사람은 이 사람한테 한 표, 이 사람한테 한 표, 이 사람한테 세 표를 받고 자기까지 합쳐서 네 표를 행사하게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거는 뭡니까 이저 투표 위임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얘는 얘한테 위임했고, 얘는 얘한테 위임했는데 얘는 얘한테 위임했다 하면 이거 무효가 돼 버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위임했지만 스스로 투표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투표권을 위임을 했고, 이 사람이 이 사람한테 투표권을 위임을 했는데, 이제 대개 보면 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이제 투표권을 위임을 하는데, 투표하는 날짜가 돌아오다 보니까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사람들끼리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내가 직접 투표해도 되겠어라고 생각을 하면 이렇게 위임했던 투표권을 다시 철회해가지고 자기가 그냥 투표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찬성 10, 그 중에 3표는 위임된 거고 반대 8표고 그 중에 3표는 위임된 거다, 이제 이런 예시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바로 위임 투표인데, 이 위임 투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접 민주제를 할 수 있는 민도가 있는 그런 당원들 있는 정당에서나 가능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바로 기존 정당에서 실시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죠. 이런 점들을 우리가 좀 분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민주주의의 두 번째 요소가 바로 이 선호도 투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단순 선택이 아니고 복수 선택을 하게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를 하다 보면은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52%의 지지를 받고 100%의 권력을 행사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모순된 거죠. 그다음에 문재인 씨 같은 경우는 42%의 득표를 얻어가지고 지금 100%의 인사권과 예산권을 행사하고 있죠. 이런 것들도 이제 불합리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선호도 투표를 하는데, 예를 들면 투표 대상인 항목이 만약에 5개가 이렇게 쭉 나와 있단 말이죠. 어떤 안건에 대한 선택지가 5개가 있으면 이거를 순서대로 이렇게 한 거예요. 나는 3번이 제일 좋고, 그다음에 5번이 좋고, 그다음 4번, 그다음에 1번, 그다음에 2번. 자, 이렇게 해놓으면 내가 예를 들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나는 문재인한테 한 40점 주고 싶고, 그다음에 안철수한테 한 30점 주고 싶고, 홍준표한테 한 30점 주고 싶다. 그렇지만은 내가 투표를 하는 것은 가장 많은 점수를 주고 싶은 문재인이기 때문에 문재인한테 이렇게 투표를 하는데, 그 투표 행위는 나의 의사가 100% 문재인을 지지하는 걸로 나타나잖아요. 사실은 40%만 지지하고 싶은데, 40%만 지지하고 싶은 게 안 된단 말이에요, 투표 행위로. 근데 이 선호도 투표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1등, 그다음에 뭐 안철수 2등, 그다음에 홍준표도 2등, 공동 2등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지지하는 정도를 그대로 투표 결과에 반영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훨씬 더 모든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어떤 생각, 결정을 가장 많이 반영할 수 있는 투표 행태죠. 그래서 이런 선호도 투표, 이런 것들이 이제 자꾸 흘러간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선호도 투표하고 위임 투표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래서 이제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을 정리를 해보면 직접 민주제 원리고 개방적이고, 개방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아까 제가 좀 말씀을 안 드리고 넘어갔네요. 자, 이제 어떤 사람이 평당원이 자, 나는 이런 주제 가지고 토론하고 싶어요 하고 이제 제목을 올리죠. 타이틀 이니셔티브 제목을 올립니다. 안건의 제목. 그 다음에 디스커션 URL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이 리퀴드 피드백 시스템에서는 토론 게시판이 없습니다. 어디서 하냐면은 이
토론 안건을 제안한 사람이 그 토론장, 토론 게시판을 지정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나라 같으면은 여기다가 "나는 여기서 토론하고 싶어요." 해서 네이버라든지 뭐 아니면은 다음에 아고라라든지 이런 그 주소를 여기다 쳐 넣으면 당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시민들이 함께 이것에 대해서 토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투표는 당원들만 할 수 있지만은 그 투표 그 결론을 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 광범위한 시민들도 누구나 다 그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끔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의 의견